팟캐스트 여기듣보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광고 문의는 영어로 팟캐스트 ygd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듣보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여기듣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드라마 언내추럴과 다이어트랜드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생전에 드라마를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어요. 녹음 날짜인 10월 20일 기준 언내추럴은 웨이브, 왓챠, 시리즈온에서, 다이어트랜드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결제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얘기만 듣고 보고 싶어 여기듣보입니다. 와! 이번 회차에는 파라나인 저와 희정님 이렇게 두 사람이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임시로 제가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는 이제 남자와의 연애가 주가 되지 않는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왜 남자와의 연애가 주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요? 희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추세로 보면은 여자 주연이 남성과 로맨스를 펼치지 않는 드라마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죠. 그래도 계속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전문직인 여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일에 즐거움을 알고 결혼이 목표가 아닌 삶을 보여주는 건 지금보다 100배는 더 많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동의해요. 그레이즈 아나토미가 있고 그런 드라마에서도 로맨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항상 전문직 여자도 언제나 남자랑 사랑을 하고 있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고 그게 때로는 일에 방해가 되는데 어쩔 때는 결국 남자를 선택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정말 일만 보여주고 그것만을 선택하는 여자 이야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거를 주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네, 맞아요. 왜요? 뭔가 너무 우리 둘이서 하니까 쑥스러워서. 아, 쑥스러워요? 왜요? 뭔가 옆에서 와 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뭐야? 아, 뭐예요? 그냥 그랬네요. 뭐야, 제가 해드릴게요. 춤까지. 그 주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래도 대중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여성과 남성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올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잡담 삼아서 좀 국내 드라마인 이나정 연출 그리고 백미경 극본의 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희정님은 마인 보셨나요? 저는 앞에 한 2회차까지는 정주행을 하다가 본방을 보다가 뒤에는 약간 보다 말다 해가지고 정확히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확인은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회차에 대해 엔딩 스포를 들었어요. 그냥 본 건 아니고 그래서 저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여자가 아무도 안 죽는 레즈비언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니 그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냥 본방 할 때는 완전히 관심이 없다가 그 SNS에서 계속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잖아요. 그때 그 김서영 배우분이랑 그 동서 역할 분이 둘이 사랑을 하는 듯한 그런 글이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서 사랑을 하나 봐. 그런 금단 플러스 금단의 사랑을 하나 봐.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동서 로맨스.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대박이다 생각을 하고 넷플릭스에서 어느 날 이거를 오늘 한번 봐볼까 첫 화를 하고 봐서 이렇게 좀 정주행을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 동서랑은 사랑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동료의 동지의식이 정말 좋았죠. 그 SNS 관련도 좀 있었잖아요. 이슈가. 그 상대 배우의 남편 얘기 말씀이시죠? 네. 그분께서 이제 동성애 그러니까 잠깐 그쵸.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용이고 나중에 약간 정신 차리고 헤테로 로맨스로 돌아올 것이다. 남자랑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 그 마지막 대사 그거였죠.
그 김소영이 전화를 걸잖아요. 상대 배우한테. 네네. 나야 수지야. 다음 주에 내가 너한테 갈게. 네가 있는 곳으로 갈게. 보고 싶어. 라고 하는데 요거지. 달다. 아, 김서영이 나한테 보고 싶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어떡해. 언니. 거 달콤함. 아, 그래서 그 드라마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특히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헤테로 로맨스가 나오기는 하는데 비중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안방 드라마에서 항상 나오는 설정의 연애 내용인데 그냥 정말 곁들이라는 느낌밖에 안 드는 로맨스. 들러리 커플처럼. 그쵸.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시청자들이 이 주인공 김서형 역할의 주인공을 미워할 수 없는 요소를 되게 많이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이 김서형의 로맨스를 응원하고 싶은 그런 설계를 해놓은 상태에서 김서형이 동성애자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멋졌어요, 좀. 그렇군요. 사실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골든타임에 시청하는 건데 사람들이 뭐야라고 할 수 있는 거를 하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게 이 사람의 뭐 과거도 보여주고 서사를 막 보여준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응원할 수밖에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김서영이 나 사실 동성애자다 고백을 남편한테 했을 때 남편이 그러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김소영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이러고 오히려 놀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를 미디어에서 보여주니까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대사가 좀 웃기지 않았어요? 아, 말씀해 주세요. 저 성소수자예요. 성소수자 중에 어떤 건지 내주라고 왜 말을 못해? 참아. 동성애자라고 말하던지 성소수자예요라고 대사를 쓰다니. 최대한 타협한 거겠죠? 네. 너무 웃겼어요, 근데 저는. 사회와 타협하여서. 그치만 정말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되게 좋았잖아요. 그 이보영의 그 가정교사로 들어온 분이랑 처음에 되게 대립각처럼 보여줬는데 나중에는 둘이 되게 함께 힘을 합치는 맞아요. 역할이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멋있더라고요. 그쵸. 진짜 결말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래요. 그 특정 장면이 그 가정교사랑 둘째 며느리 그 두 사람의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쵸. 네, 마지막 좋을 거.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은 마인이나 다른 한국 드라마 얘기도 좀 길게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정해놓은 다른 드라마들이 있으니까 먼저 드라마 언내추럴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네, 언내추럴은 이시하라 사토미 배우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죠. 주요 제작진이 여성들인 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네, 언내추럴은 각본을 노기 아키코가 맡았고 연출은 츠카하라 아유코, PD는 아라이 준코 이렇게 3명의 여성 키 스태프들이 모여서 만든 드라마예요. 그리고 주인공은 미스미 미코토라고 하는 법의학자입니다. 여성이에요. 네, 이게 일본 드라마잖아요. 그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 사회랑 좀 더 면밀하게 겹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쵸. 그래도 일본이랑 한국이 참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나라예요. 여건이 낮은 모습은 굉장히 겹쳐 보이지만 여성 혐오가 발현되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요. 한국의 여성 혐오는 여성을 대상으로 발산하는 형태라면 일본의 여성 혐오는 처음부터 여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목소리를 지우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나라의 특성이기도 하겠죠? 나라마다 드라마의 여성 캐릭터 묘사가 달라지는데 일본 드라마를 볼 때 그래서 더 재밌게 읽히는 구석이 있어요. 사실 한국 드라마는 배우나 제작 관련 이슈 같은 게 듣기 싫어도 들려와서 보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도 한국 드라마는 그래서 좀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고 보면은 일본 작품은 좀 생소한 직업을 조명하는 여성 서사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언내추럴은 법의학에 대한 드라마잖아요. 네, 언내추럴의 경우는 츠카하라 연출가와 아라이 프로듀서가
법의학의 현실을 보고 구성한 드라마입니다. 당시 일본의 의사가 30만 명 정도인데 법의학자는 170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랑 중세르직자의 극본을 맡았던 노기아키코가 합류해서 셋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고 의학 지식을 공부해가면서 드라마의 뼈대를 완성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덧붙이자면 한국의 법의학자는 70여 명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70명 너무 적은데 한국은 괜찮은 건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드라마 줄거리는 어떤가요? 네. 부자연사 규명연구소, 줄여서 UDI 랩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 내에선 UDI 라보라고 부르고요.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혀내는 곳입니다. UDI 라보는 검찰의 의뢰를 받는 곳이지만 개인적인 의뢰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살인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나 살해 후 자살, 약물 강간 이런 다양한 문제가 얽혀서 진행이 됩니다. 업계 특성상 배경에 남성 캐릭터가 좀 많거든요. 그래도 법의학자 주인공의 임상병리사가 여성 동료로 나오고 주인공의 어머니인 미스미 나츠유도 가정주부가 아니라 변호사여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 엄마가 변호사로 나오는 게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좀 일본 작품은 아직 엄마 캐릭터는 가정주부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게 맞나요? 그쵸. 엄마가 아니더라도 일본 작품에서 결혼한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차린다든지 남편의 출근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아직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제로 어떤 작품에서 본 건데 아빠랑 아들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엄마만 혼자 덩그러니 서가지고 식탁을 막 닦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래도 좀 극단적인 경우였던 거겠죠? 제가 본 게. 근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요? 저희 집이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은 다 돌아가시긴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추석이나 명절에 모이면은 아저씨, 그러니까 아빠, 삼촌, 아저씨들 다 이렇게 할아버지랑 모여가지고 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저랑 여동생들 해가지고 이렇게 반찬을 나르고 그런 걸 했거든요. 거기 먼저 예쁜 거를 잘 차려줘요. 그리고 저희는 따로 상 해가지고 또 거기다가 차려서 먹고, 물론 반찬이 똑같고 그릇도 똑같고 예쁘게 플레이팅 하는 건 똑같은데 그들은 그냥 상 앞에 앉아 있어. 앉아 있고 우리는 일을 해. 다 먹잖아? 다 먹으면 우리가 다 치우고 설거지해요. 그건 좀 가족이 여럿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부장제가 물이 빠지기 가장 어려운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이. 저도 어렸을 때는 진짜 여자들만 밥을 차려서 막 가장 윗사람이신 할머니는 큰 상에 앉을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 남자분들 이렇게 앉고 우리 여자들은 조그만 상에 상 차려서 여자들이랑 애기들 서열 제일 아래인 사람들끼리 먹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그 핵가족 상태에서는 그 가정 내에서는 좀 셋이서 같이 밥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같이 밥을 먹더라도 차리는 건 여전히 엄마가 하고 먹고 나서 다 떠나고 그 다음에 식탁을 치우는 건 엄마가 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봤던 거 뭐냐면 밥을 먹고 있는데 아빠랑 아들은 밥을 먹고 있고 엄마만 상을 닦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약간 그 아이리시 키치 같은 거에 상을 닦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약간 그거는 그거잖아요. 약간 진짜 옛날에 그쵸. 남편 아들 밥 다 차려주고 남은 거에 밥 비벼 먹는 그 정서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오늘날에? 오늘날에. 오늘날에. 2021년에. 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건 약간 다른 결이긴 하지만 요 앞에 노기아키코의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에서도 되게 웃기거든요. 이 드라마는 뭐냐면은 여자가 취직이 너무 안 돼요.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하다가 취직이 너무 안 돼가지고 가사 도우미로 취직을 한 거예요. 그 남자의 집에. 그렇게 둘이서 계속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 지출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남자한테는. 가사 도우미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수입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잖아.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계약서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를 준다, 월급을 준다 하고 결혼을 한다. 그리고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이것도 진짜 이상해요. 이게 저는 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이 사람이 각본을 쓴 게 재밌기는 하거든요. 되게 네. 재밌고 대사를 되게 잘 써서 뭔가 콕콕 찌르는 것 같은 사회의 안 좋은 부분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거는 있는데 그래도 커다란 그 가부장제 안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와 남자가 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서 그걸 보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니까요.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앞치마 좀 벗으라고. 그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언내추럴의 어머니 캐릭터는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공 엄마가 변호사로 일하는 모습도 나오고 UDI에 들러서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주인공이 상견례 하겠다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는 뭐 탓하는 것도 없이 둘이 모녀 데이트하는 장면도 좋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미코토 직장에 들리게 됐을 때 저 사람 독신이야? 몇 살이야? 이렇게 캐묻는 장면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아예 그 남자들한테 가서 직접 독신이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을 주면서 네. 애미입니다. 안 돼, 그만둬, 엄마. 하지마! 어. 진짜.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인 임상병리사 쇼지 유코도 되게 남자와의 연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6화에서는 유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캐릭터는 평소에 미팅을 되게 자주 나간단 말이에요. 한국인이 그냥 생각하는 미팅이 아니라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뭐 회원끼리 홀 같은 데서 다 같이 교류하는 그런 미팅? 유코는 이걸 이성 간 교류회라는 명칭으로 부르면서 미코토한테도 계속 같이 가자고 꼬십니다. 이게 일본에는 되게 왕왕 있는 형태의 모임 같더라고요. 뭐 돈 내고 나가면은 막 남자들만 테이블 순서대로 돌면서 10분 정도 대화하는 스피드 미팅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한 작품에서 접하게 되는 모임이어가지고 일본은 정말 연애를 위한 유료 모임이 일상과 맞닿아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주얼한 듀오 같은 건가 봐요. 그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꽤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6호가 나간 모임도 회원권이 막 50만 원짜리에다가 신원까지 따지는 조금 고급스러운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6호가 약물 강간을 당할 뻔한단 말이에요.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또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도 언제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게 정치인도 그렇고 교수에다가 뭐 의사, 예술 작가, 선생, 코치, 기타 등등 이 신원이라는 게 여성의 안전은 절대 장담해 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원이 확실한 여자다라고 하면은 이 여자는 신원이 확실하니까 내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이 애초에 안 들 거잖아요. 그걸 걱정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이 남자는 신원이 확실하니까 내 안전이 최소한 요만큼은 보장이 되겠지? 그런 생각이 항상 깔려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게 되게 좀 안타깝죠. 그쵸. 그렇기는 해요. 아무튼 이때 당연하다는 듯이 피해자를 탓하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모르는 남자랑 술 마시고 잔뜩 취하는 것도 문제다. 뭐 옷에 등이 시원하게 파여있다. 이런 식의 말들 말이에요. 극 중에서 미코토랑 유코가 되게 잘 짚어줘요. 이런 거는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래도 너무 낡고 잘못된 생각이어서 보다가 답답하더라고요. 등이 파진 옷을 입는 게 범죄의 빌미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옷을 입던지 말던지 타인의 술에 약물을 타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밖에서 누구랑 술 먹을 때마다 매번 조심해야 된다니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길에서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여자든 남자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집에 보내야 된다는 자명한 사실이 여자한테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서 좀 슬퍼요. 맞아요. 그쵸. 이게 예전은 아니고 낮에 약속을 가고 있었거든요. 한낮이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여자분이 엄청 취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몰라요. 밤샘 술자리를 가지셨나 본지 취해서 지하철에 앉아있는 게 바닥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됐는데 저는
그걸 엄청 고민했어요. 내가 이대로 약속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집에 갈 때까지 모르는 사람인데 집에 갈 때까지 바래다 줘야 되는가 이거를 엄청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여자들이라면은 공감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여자를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가고 걱정이 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제 동생 그런 적이 있어요. 옆에 앉은 여자가 너무 취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렇게 광역버스였거든요. 근데 이미 토를 하고 오셨는지 난리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동생이 그 사람 전화기 찾아가지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냥 버스 정류장 내려서 집 그 식구한테 연계해서 보내주고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엄청 고맙다고 연락이 그 다음날 다시 또 왔었어요. 네. 너무 고마운 일이네요. 그니까요. 이게 옆에 여자 아니고 남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약간 그 생각도 들고. 그쵸. 그러니까 그 모든 남자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치. 그거는 아니지만 아니죠. 아무튼 네. 맞습니다. 이게 미코토가 사마에서 법정 증인으로 섰을 때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일본의 여성 혐오가 되게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네, 맞아요. 미코토가 처음에는 검찰 기소에 맞게 증언을 하다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모순점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증언을 철회해버린단 말이죠. 검찰은 당연히 용의자를 무사히 기소해야 되는데 미코토가 그러니까 방해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미코토의 증언을 깎아내리는 방식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법의학자, 그것도 지긋한 나이에 노년 남성을 데려와가지고 미코토랑 비교해가면서 차별적인 말을 했잖아요. 네, 그니까요. 미코토는 뭐 경험도 적고 여자고 감정적이고 쉽게 남 탓을 한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몰아가는 분위기와 워딩이 참 익숙했어요. 맞아요. 익숙하죠. 심지어 또 그 상황을 해결하는 거는 남자 동료의 힘을 빌려야 됐잖아요. 여자 말은 그냥 귀 닫고 안 들어먹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그 드라마에서 굳이 그렇게 남자 힘을 빌렸어야 됐나. 심지어 그 남자 동료가 마지막에 여성 혐오를 지적하는 사이다 발언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이 에피소드에서. 말이야 맞는 말인데 그걸 여자가 쓴 이야기 속에서 남자 인물 입으로 들으니까 참 착잡하더라고요. 그쵸.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일본은 좀 이런 일침서사가 되게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인 거죠. 한국은 심파서사 위주니까 갑자기 막 누가 죽거나 다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하나 갑자기 우두커니 서가지고 장황하게 일침을 뭐뭐뭐 하면은 주변 인물들이 막 숙연해지고 반성하고 그런 일침서사가 되게 주를 이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공이 미코토의 서사로 다시 돌아가서 이 미코토의 과거를 살펴보면은 동반 자살의 피해자잖아요. 네, 근데 이 동반 자살이란 워딩도 드라마에서 되게 잘 짚어줘요. 자식을 죽여놓고 자살을 하면은 자녀 살해후 자살인 거지 동반 자살이 아니다 이렇게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거를 함께 자살한 걸로 해석하고 말을 붙여놓는 게 이상한 거죠. 맞아요. 그 자녀 살해 후 자살해서 생존했다는 설정이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밀접하게 체험하고 거기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지금의 성격, 지금의 미코토로 성장한 거다. 뭐 그런 설계로 느껴졌어요. 네, 좀 드라마 전반이 죽음과 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떠오르는데 거기서 사망한 사람의 애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은 사람 집에 자러 온다고 하니까 용의자로 의심을 받잖아요. 슬픔이나 애도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고요. 떠난 사람은 대답해주지 않는데 타인이 어떻게 애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나의 방식을 강요할 수도 없어요. 사랑의 모양만큼 슬픔의 모양도 제각각인 거고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 저는 되게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같아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공간에 가서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어요. 그쵸. 그 되게 약간 그거를 용의자를 의심하는 과정이 주제 넘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그쵸. 네가 뭔데. 그쵸. 네.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드라마라서 가능한 일이기는 했겠지만 개인이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받아내는 장면이 미디어가 보여줘야 되는 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일본의 또 다른
문화 특색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일본은 좀 사과 기자회견 같은 게 종종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하긴 뭔가 도계자하고 그쵸. 죄송합니다. 엉엉 울면서 진정성을 보이며. 네. 그런 기자회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음. 한국에도 짤로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쵸. 어. 일본 문화일 수도 있겠네요. 음. 아, 근데 이 드라마가 진짜 아쉬운 거는 자꾸 피해자가 여성인 거예요. 연쇄 살인마의 범죄 대상도 다 여자였고요. 아, 그쵸. 너무 좀 지긋지긋하죠. 네, 실제로 일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많이 살해하고 그게 많은 미디어에서 재현되고 있잖아요. 이런 미디어를 접할 때 피해를 설명하는 방식이나 사건을 전개하고 조명하는 방식을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미드가 있는데 연쇄 강간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드러내기보다는 공조 수사의 과정을 위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요. 물론 이야기의 에피소드로 한 꼭지로 등장하는 거랑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실화 바탕 드라마긴 한데 아무튼 그렇죠. 저도 미디어에서 여성의 범죄 피해를 부각시키는 장면을 볼 때면은 넌더리가 나는 거예요. 이 경각심을 깨우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다 공허하게 들리고 사람은 언제나 미디어에 노출되고 거기서 적지 않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창작자라면. 작품은 그냥 작품일 뿐이다라는 거는 너무 얕은 생각이고요. 이 한낱 작품이라서 조금의 영향도 주지 않는 거라면은 우리가 뭐하러 심의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작품에 등장하는 지역차별, 인종차별 같은 혐오 표현은 뭐하러 비판하고요. 맞아요. 그냥 뭐든 만들고 보라고 내버려두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씩 더 고민해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 게 창작자의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살인마의 피해자 중 하나가 또 냉장고 속 여자예요. 또. 맞아요. 그 남성 히어로 코믹스에서 여성 캐릭터가 살해당한 채 냉장고 속에 넣어져 있었고 그거를 계기로 히어로가 각성했던 걸 이르는 말이죠. 냉장고 속 여자. 예, 그러니까 냉장고 속 여자라는 건 여성 캐릭터가 철저히 남성 캐릭터의 서사만을 위해서 장치로 쓰이는 거, 그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불구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이 캐릭터의 서사에 정말 딱 맞는 말인 거예요. 여기서는 연쇄살인마의 피해자 중 한 명이 UDI의 베테랑 법의학자 남성의 애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애인의 복수를 위해서 계속 범인의 흔적을 뒤쫓는다 그런 서사인 건데 캐릭터 설정 자체부터 좀 클리셰적이기도 하고 차라리 이 배역이 여자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죽은 애인은 남자면 좋겠고. 네, 그것도 좋고 아니면은 그 에메랄드 페넬의 프라미싱 영 우먼처럼 죽은 친구의 복수였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회의 중에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연지님이 이 캐릭터 보고 약간 다크한다. 뭐 이런 거 밀고 있다고 앞머리 긴 거랑 뭐 사무실에서 숙식 해결하는 것도 너무 오글거렸다고 했잖아요. 진짜 저도 보는 내내 이런 캐릭터 남자로 보는 거 너무 지긋지긋하다. 대충 2천만 번째 보는 설정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성 캐릭터였으면 정말 재밌게 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짜증났던 게 이 캐릭터랑 주인공이랑 좀 엮지 않아요? 음침 알바생이랑도 엮으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요. 러브라인 좀 넣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리고 나오는 남자들 다 그 모양이야. 왜 맞아요. 이런 남자랑 자꾸 엮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 멀쩡한 여자를. 그니까요. 멀쩡한 남자가. 멀쩡한 남자 하나도 없어. 진짜 너무 화나. 심지어 맨 처음에 헤어졌던 전 남친도 뭐 너는 일이 나보다 중요하지? 이러면서 떠나가는데 아니 어쩌라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기는 남자잖아요. 남자가 일이 있었으면은 나 일 때문에 못 왔어 하고 그냥 사과하고 넘어갔을 일이면서 여자는 일이 있어도 늦으면 안 되는 거냐고. 그 제인 구달이 그 어머니한테서 편지 받았었던 게 그게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그 제인 구달한테 제인 구달이랑 남편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족인데 떨어져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한쪽은 일을 접고 한쪽으로 합치는 게 어떠냐 막 이런 식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제인 구달 엄마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런 충고를 해주는데
아니 이거는 진짜 결국은 남자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되고 여자는 자기 일보다 결국에는 가정이 더 중요한 거냐고요. 그쵸. 응. 물론 그 상견례 자리에 늦은 거는 좀 정말 잘못된 그쵸. 일이긴 했지만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말 사랑하면은 대신 변명을 해주면서 그니까. 좀만 기다려줘 금방 음. 올 거야 이랬을 텐데. 그 엄마랑 살 거야. 부인이랑 살 거야. 그러니까요. 참네. 아 그래도 결국에 주인공이 마지막에는 누구랑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행이긴 했어요. 맞아요. 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거. 저 시청자랑 좀 밀당을 해도 좋으니까 마지막에 이어지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슬슬 마틴 옥슨의 다이어트 랜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네. 저는 이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 진짜 쟁반을 머리에 쨍그랑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작품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미 누가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는 한국인에게는 대중화되지 않은 OTT 플랫폼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혹시 아직 안 보셨거나 앞으로 볼 예정이 없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왜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줄거리는 이래요. 주인공 알리샤 캐틀은 마른 모습이 되고 나면 자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매진하면서 위절제술을 준비하던 그의 삶은 스토커 리타의 등장을 기점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극중책 다이어트랜드의 저자이자 전국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베레나 밥티스트, 미의 옷장을 관리하는 반면 여성의 각성을 계획하고 있는 줄리아 스미스, 마지막으로 성범죄자 남성들을 살해하는 단체 제니퍼까지. 다이어트랜드는 알리샤가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성장서사이기도 하고 여성성과 성착취에 대해 물음을 던지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전 진짜 이게 아마존 프라임에 있어서 너무 아까워요. 이게 접근성이 좀 낮잖아요, 한국 그쵸. 사람들한테. 저도 이번에 처음 접한 OTT고 이게 넷플릭스에만 있어도 진짜 확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쵸. 널리 퍼지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진짜 이게 좀 짤로 만들어 놓으면은 좀 잘 퍼질 것 같지만 퍼져도 보려면은 워낙 맞아요. 너무 어려워. 어렵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거기에 무슨 작품이 있는데 해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도 그냥 별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작품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좀 한국인이 대중적으로 보고 싶어 할 만한 작품은 많이 없죠. 그냥 이것만 보고서 그냥 해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값어치 하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당연하게도 시즌2가 캔슬이 됐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이게 시즌 1까지 나온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만약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면은 줄거리가 유출되는 순간 바로 셧다운 됐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드라마를 크게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바디 쉐이밍 그리고 바디 디스포리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디 쉐이밍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신체를 직간접적으로 경멸하거나 차별하는 걸 의미하고요. 바디 디스포리아는 자신의 신체 자체에 불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몸은 어딘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들으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인공인 알리샤는 체중 감시자들이라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모임처럼 좀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상황을 체크하고 근황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곳이거든요. 다만 여기는 자신의 체중과 식욕을 조절하는 모임인 거예요. 저는 보면서 프로하나 모임 같은 것도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그쵸. 그 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니스라는 인물이 잠깐 등장해요. 제니스는 지금 자신의 몸에 만족하고 있지만 허리가 아파가지고 몸무게를 조금만 줄여볼까 싶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때 다른 사람들은 제니스의 말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거든요. 알리샤를 포함해서요. 아마 알리샤한테는 제니스가 분수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마른 몸만이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알리샤는 정말 외모 강박 중에서도 몸무게에 대한 강박이 심한 사람이거든요. 이 알리샤가 극 중에서 잭방 중에 크림을 잠깐 입에 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화들짝 놀라가지고 태태 뱉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몸무게에 심한 강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연지님이 이 부분 가지고 그러셨잖아요. 중학생 때 자기도 급식으로 나온 반찬을 입에 넣었다가 뱉었다고. 아, 이게 맥락 없이 읽으면 그냥 로마 귀족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에서 맛만 보고 뱉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꼭 알리샤 정도는 아니어도 여자애들이 대부분은 다 다이어트 경험이 있잖아요. 정말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는 몸이고 건강한 상태인데도 특히 알리샤는 자신을 스스로 플룸이라는 별명으로 지칭을 하면서 마른 몸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알리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바디 디스포리아 안 겪은 여자가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저도 어릴 때는 뭐 다리살 보면서 아, 이만큼만 잘라냈으면 딱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니까요. 여자애라면은 좀 우스갯소리처럼 좀 절대 실행에 옮기지 않을 일이라도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또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아, 그니까요. 여자들도 좀 자기 몸에 자신감을, 근거 없는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이 사회가 여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나 기업들이 계속 마른 몸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거의 세뇌를 시키고 있는 수준이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 스며 있는 바디쉐이밍도 얼마나 심해요. 극 중에서도 알리샤가 기업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에 뒤에서 남자가 빅사이즈 의류 산업이 크긴 한가 봐 이런 말을 대놓고 하고 진짜 무례해요. 그니까요. 욕할 뻔했어. 아무튼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남자들이 다가와서 거기 예쁜 아가씨 여기 내 친구가 당신을 키스 좀 하고 싶다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명백한 조롱의 언어들이 마른 몸이 아니라면 당연히 들어도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실에도 정말 많죠. 맞아요. 이게 여자가 자기 몸을 그냥 몸 자체로 기능으로 보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왜냐하면 주변에서 계속 여자는 보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여자도 눈이 있는데 왜 예전에 청소년들한테 이거 실험을 했었는데 여자애들한테 너의 눈에 대해서 묘사를 해봐 하면은 저는 뭐 쌍꺼풀이 있고 속눈썹이 짧고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남자애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시력이 몇 점 몇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 세상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몸에 대해 기능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게 여자애들은 진짜 적고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거고 남자애들은 그냥 자기 뭐 다리 있고 걸어다니면 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금. 와. 그런 걸 생각하면 여자들도 자기가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인식되는 사회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조금 사회가 만들었다는 걸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보여지는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또 이게 살집이 있는 몸이 아름다운 사회 이런 걸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그쵸. 강박 자체랑 차별이 문제인 건데 극 중에서 잠깐 언급되는 나라의 풍습이 있잖아요. 북서아프리카에 있는 모리타니라는 나라의 풍습, 그러니까 라블루흐인데요. 거기는 절대적 빈곤이 여전해서 풍채가 좋은 여성일수록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블루흐라는 풍습은 뭐냐? 여자아이들을 뚱뚱하게 만드는 걸 일컫는데요. 이게 그냥 애들이 저 배불러요 해도 너 계속 먹어야 돼. 못 먹으면 너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아동 학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인병의 원인이 되어서 큰 문제이고요.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사실은 출발점은 똑같은 거죠. 그쵸. 여자애들 살찌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고 살쪘네 뭐 얼마나 쪘네 여기가 어떻네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랑 사실 다를 게 없는 얘기예요. 그쵸. 뚱뚱하다고 뭐라고 하는 거 말랐다고 뭐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잣대를 갖고 평가를 한다라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뭐 마른 게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신체만을 정상으로 규정해놓고 거기에 정상도 아니죠. 미의 대상, 미의 정상으로 규정해놓고 맞아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틀린 거라는 생각을 강요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냥 몸일 뿐인데. 저도 좀 찾아봤었는데 모리타니아의 여성학자인 시디 아흐메드 알 비카이 박사의 말에 따르면 서양화로 인해 살찐 어린 여자애들이 감소하던 시기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2008년 정치적 쿠데타 이후에 여성 권익이 역행하면서 이런 관습이 다시 부활했다고 해요. 여성 권익 운동가 아이스 두빈트 아흐메드는 이렇게 비난했대요. 6, 7살보다 어린 여자애들이 엄청난 양의 우유와 음식을 먹도록 강요되고 있다. 거의 고문이다.
실제로 먹는 걸 거부하는 애들을 체벌하기까지도 한대요. 이게 정부에서도 비만 퇴치를 위해서 캠페인을 시도하고 여성 전용 체육관도 설립하고 그랬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도를 했는데도 좀 그게 전파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게 별로 실효성은 잘 없는 상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경우로 따지면은 먼저 이걸로 돈을 버는 산업을 개혁시켜야 되잖아요. 이 기업이 여성의 강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를 멈추게 해야 되는. 근데 사실 기업이 뭐하러 그걸 그만두겠어요. 이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세뇌가 되어 있고 자신들의 자산은 차곡차곡 불어나고 있고 결국 우리는 개개인한테만 몸에 대한 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강박을 강요하는 사회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미미하지만 분명한 한마디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압구정 같은 데 가면은 지하철역에도 막 잔뜩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많이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있어요. 인스타 같은 거 광고에 되게 막 뭐 다이어트, 뭐 식품, 뭐 이런 거. 맞아. 그 뭐야? 그 셀럽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고 해요? 그 인스타 용어 뭐예요? 인플루언서? 맞아요. 인플루언서. 옛날 사람 같지 왜 이렇게 인플루언서들한테 이렇게 협찬 같은 것도 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니까요. 아, 진짜. 근데 알리샤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들은 사실 되게 소소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냥 비행기에 앉을 때 옆 사람한테 사과하고 싶지 않고 술집에서 뭐 남자랑 눈이 맞아보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리샤 자신을 오물이나 역병처럼 보는데 최악인 건 알리샤가 얼마나 예쁜 얼굴인지 말해주는 거라고 하죠. 그러면서 몸만 고치면 되겠다고. 그쵸.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드보 팀원 사람들이 다 제 눈에는 그럭저럭 말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외모 강박은 다 겪어봤잖아요. 제 경우에는 피부를 가지고 가족이 되게 오랜 시간 안 좋은 말을 했었어요. 여자 피부가 이게 뭐냐, 나중에 피부과를 가야겠다. 이런 말 때문에 저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독하게 불행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게 뭐라고 싶을 수 있는데 저는 정말 불행했어요. 그래서 거울만 보면은 제가 너무 못생기고 우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페미니즘 이슈 같은 걸 많이 접하면서 탈코르셋 이야기도 듣고 그러니까 강박을 벗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래도 좋더라고요. 그냥 이 얼굴을 보면은 거울을 보면은 피부가 별로 눈에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별 생각이 없고 이게 저는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가족한테 이 말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하니까 바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요. 물론 아무리 반박하고 재단을 거부를 해도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이런 헛소리가 돌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말하고 싶은 거죠. 신경 쓰지 않는 게 훨씬 행복한 삶이라고. 얼굴이나 외모 강박에 대해서도 이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잡지 편집자 키티 몽고메리가 처음 등장할 때도 알리샤 눈부터 칭찬을 하잖아요. 누군가의 외모를 칭찬하는 말이 그 인물의 첫 대사였던 거죠. 이런 악의 없는 칭찬이 더 듣기가 괴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도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창작작품 판매하는 동인 행사 같은 데를 가면은 꼭 누군가는 다른 사람한테 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존잘님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뻐요, 존잘님. 그래서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너무 예쁜, 잘 꾸민 오타쿠이고 싶었던 나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약간 예쁜 메갈련, 예쁜 쌍년 이런 포지션을 되게 오랫동안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꾸안 꾸이지만 예쁜 미친년 약간 이런 거. 어떡해. 이게 좀 탈코한 사람들은 꾸밀 때 나름 컨셉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도 컨셉이 있었거든요. 약간 저는 뭐였지? 큐티 섹시, 스포티 섹시 뭐 이런 거 받았어요. 어울린다. 그래서 짧은 바지나 짧은 치마에 운동화 막 이런 거 신고 좀 가슴 드러나는 옷 많이 입고 그랬었어요. 막 니삭스 이런 것도 신으셨어요, 그럼? 니삭스요?
니삭스는 안 신었던 것 같아요. 제가 허벅지에 올라가면 그때 제 기준으로는 그게 안 예쁜 거예요. 아, 맞죠. 또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네, 기준이 다들. 있어. 막 그때도 이제 외모 강박 때문에 이거는 나의 허벅지에 그 단점이 드러나. 그래서 아, 맞아. 못 신겠어. 막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웜톤, 쿨톤 이런 거 맞아요. 따지고. 그런 거 있죠. 전 막 그런 거 했었어요. 눈썹 밀어가지고 이 뭐지? 일자 눈썹 만들고. 뭐예요 그게? 예? 눈썹 그 아이유 눈썹 정리하는 그리고 거? 아이유 정리하는 눈썹처럼 거. 그리고 다니고. 저는 다 미셨다는 줄 알고. 밀린 뭔 소리지? 그런 기괴한 노동이 있었단 말인가? 일자 눈썹 엄청 유행했으니까. 그쵸. 저도 일자 눈썹 했었어요. 음. 큐티 섹시라서. 약간 청순 큐티 섹시였어요. 진짜 고해성사의 시간이다. 그러게요. 아무튼 외모에 대한 언급은 언제나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발명가였던 헤디 라머의 삶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맞아요. 이게 진짜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지적이고 명석한 사람이 할머니가 됐을 때 가족들한테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일이에요. 이게 평생 들었던 말은 외모에 대한 칭찬인데다가 그 사람의 학문적인 성취나 능력은 아예 무시되고 평가절하되어 왔으니까 그 더 이상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응할 수 있는 거는 외모뿐이었는데 그래서 미안해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 뭐지? CGV에서 헤디 라머 영화 개봉했을 때 약간 셀링을 뭔가 공순이 이런 식으로 예쁜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기가 막혔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이게 그 애를 교육할 때도 칭찬이 독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잘했다고 극찬을 해주면은 다음에 거기에 못 미치는 성과에 대해서 더 큰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죠. 저는 이게 외모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디가 어때서 예쁘고 저때서 예쁘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더 이상 그 칭찬을 들을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조금쯤이라도 서운하거나 의기소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모는 칭찬도 아예 안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도 요즘 한국에는 외모를 칭찬하는 것도 얼평이고 문제라는 인식이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다이어트 트렌드가 미국 작품답지 않게 뚱뚱한 나도 아름다워. 모든 여자는 아름다워.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게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쵸. 특히 그 밀레니얼 세대 페미니즘이 좀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의 지방도 아름다워. 튼살도 아름다워. 대신에 화장과 액세서리를 곁들인 뭐 이런 느낌. 근데 다이어트 트렌드에서는 베레나가 알리샤에게 제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되게 놀라웠거든요. 뱅어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설명하자면은 그거죠. 남자가 자고 싶어 할 만한 그럴 외적 수준이 갖춰진. 그래서 이 뱅어블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알리샤가 막 왁싱을 하게 만들고 얼굴에 보톡스와 레스틸란을 맞게 만들고 메이크오버를 시켜주고 남자들이랑 데이트 주선도 시켜주고. 그 보톡스랑 레스틸렌 맞은 얼굴이 멍이 엄청 심하게 든 모습이라서 저는 보면서 놀랐어요. 그쵸. 근데 그 보톡스랑 레스틸렌은 잘 모르겠는데 필러나 뭐 이런 주사는 주변의 친구들 중에는 맞는 경우가 있는 주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나중에 어떻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약간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고 보여지는 몸에 너무 집중해서 이런 거에 관심을 계속 쏟는다는 게 마음이 좀 안 좋죠. 그쵸. 심지어 뭐 보톡스 같은 거는 뭐 한 번 맞고 나면은 더 처져가지고 계속 맞는 수밖에 없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악순환을 계속 빌딩을 하는 주사가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그 데이트가 대부분 실패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알리샤의 모습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은 남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 남자는 알리샤의 몸이 자신의 성적 취향을 충족시켜줘가지고 좋아한 거였고요. 그래서 뭐 알리샤가 저 배불러요 하는데도 계속 아니야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계속 먹이려고 하고 너무 징그러워. 진짜 너무 싫었어요. 보면서 아니 패티시인 거를 알리샤도 알긴 알잖아요. 근데 그 앞에 너무 계속 차이인 게 상처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앉아 있었던 거기도 하고. 근데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막 이게 뭔가 눈이 이게 사랑하는 눈이 아니잖아요. 약간 그쵸. 변태의 눈이잖아요. 네, 저 있었어요. 광기 어린.
저런 사람 만나면 도망가야 돼요. 그니까요. 같이 앉아있으면 안 돼. 그니까. 그리고 저 진짜 보기 힘들었던 게 나중에 그 남자가 알리샤를 성폭행하잖아요. 그게 또 제니퍼로 알리샤가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요. 맞아요.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성범죄자 남성을 죽이는 집단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꼭 성폭행이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꼭 그런 계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들고 싶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무튼 그건 사치해두고 이 제니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니퍼는 성범죄자 남성들을 살해하고 뭐 유기하면서 이름을 알린 단체죠. 사실은 일종의 테러리즘인 거긴 한데 그래도 이뿐만 아니라 매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영국의 신문에는 여성이 가슴을 완전히 노출하는 그런 성적으로 대상화된 사진이 걸려 있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니퍼 단체는 신문사와 잡지사들을 협박한 거죠. 여성의 사진들을 모두 엉덩이와 성기가 잘 묘사된 남성의 사진으로 바꾸라고. 근데 이 부분도 되게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은 약간 게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묘사된 남성들이. 그랬나요?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약간 게이 포르노에서 볼 것 같은 남자들이 잔뜩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대상화하는 눈은 결국에는 게이뿐인가? 이성애자에서 남자를 대상화를 하면은 약간 우상처럼 숭배하는 느낌으로 대상화가 아니라 그냥 숭배화죠. 영웅화? 근데 이렇게 우상화가 없는 남성의 신체를 묘사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게이 포르노밖에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보면서. 그렇군요. 그리고 그 성범죄자 남성들이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영상을 딱 패션 위크 시기에 유포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패션 산업은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고 강간 문화를 장려한다. 그런 거였죠. 예, 강간 문화, 레이프 컬처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생소한 말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조롱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예, 강간이 무슨 문화냐면서 강간이 만연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미디어와 대중문화에서 정상화되고 용인되는 환경을 말하는 거고 멀쩡히 있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예. 이게 그냥 강간이 무슨 문화냐라는 말이 그거야말로 대체 무슨 말이냐 싶은 거예요. 뭔 소리야. 강간 문화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으면 좀 검색이라도 좀 해봐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강간 문화 자체도 할 말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 언내추럴에서도 얘기했던 그 피해자를 탓하는 것도 강간 문화의 일종이고. 맞아요. 특히 이 해외 드라마, 영어권 드라마를 보다 보면 진짜 자주 접하는 대사가 보이즈 위비 보이즈란 말이에요. 남자애는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자라. 이러는데 이 말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왜 이 21세기에 이런 성차별적인 말을 계속 약간 척수반사적으로 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그것도 그러니까 성추행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추행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강간문화의 일종이고. 왜 생각해보면 보이즈 웨이브 보이즈가 한국에서는 아유 걔가 너 좋아해서 그래 이거랑도 되게 일맥상통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애들 괴롭히고 뭐 치마들 주고 도망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맞아요. 네. 진짜 그게 저도 어렸을 때 유치원생 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여자애를 뭔가 이렇게 그냥 들어서 약간 빙글빙글 돌리는 식으로 남자애가 그렇게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울었어요. 여자애가 너무 무서우니까 울었는데 거기에 대고 선생님이 저 남자애가 너를 좋아해서 그러나 봐 라고 말을 했던 게 지금 이 만 26살 나이에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되게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 계속 들어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한 선생님도 여자잖아요. 그렇죠. 참 갑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강간 문화가 제니퍼를 계기로 크게 환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대놓고 성희롱하는 남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때 그곳에 있던 여자들이 정색을 하고 항의를 하고 결국 쫓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니퍼의 존재 자체가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용기를 줬구나 싶은 장면이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극 중에서 시민 인터뷰 중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밤에 조깅을 나와서 너무 좋다라고. 지은님이 프롤로그에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밤거리를 안전하게 걷고 싶다라고 했던 그 말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제니퍼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그 여자 포르노 배우 살해한 거요. 아, 네. 음. 그 배우가 아무리 폭력적인 장르를 주로 찍는 배우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도 그 문화의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 강간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단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걸 알고 있을 텐데 도대체 왜 죽인 건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혐오를 체화한 여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한다라는 그 감정이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또 다른 여성 혐오인데 그냥 남자만 죽이지. 그니까요. 이게 제가 포르노 배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그 여성 포르노 배우 중에 정말 그 일이 좋아서 들어갔고 계속 좋아서 찍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란 말이에요. 진짜 한 명도 많은 수준인. 그게 아니 사실은 그 배우가 좋아서 찍은 거여도 그래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자원과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여자를 죽이는 데 쓴다는 그 선택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사람보다 훨씬 죽어 마땅한, 아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아무튼 죽음이 훨씬 좀 덜 슬플 남자들이 많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이미 리스트도 있잖아요. 피너스 100 해가지고. 네, 그쵸. 이게 100명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100명이 남은 건 언제 죽일 건데. 그니까요. 그래도 범죄자들 죽이는 것만 봤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 키티도 되게 재밌는 캐릭터더라고요. 되게 바보인 것처럼 그려놨잖아요. 초반에는. 그쵸. 근데 이게 가면서 되게 뭐라 그러지? 야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 여자잖아요. 그리고 이 약간 자신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읽어내잖아요. 이 사람 지금 쫄았네 하고 읽어내잖아요. 그런 뭔가 현장에서 물론 이 사람이 엄청난 페미니스트인 건 아니지만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얻게 된 동물적인 감각 같은 게 있으니까 자기한테 들어오는 해가 되는 것들도 그거를 오히려 다시 전환점으로 만들어내서 판매 부수 엄청 올리고 막 이런 거가 이것도 엄청 재밌는 캐릭터네 싶었어요. 맞아요. 특히 그 여성 혐오 자체를 되게 잘 인지하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같이 친한 관계인 기자랑 얘기를 하다가 그 앵커 말이죠. 뉴스 맞아요. 나오는. 얘기를 하다가 뭐 여성 혐오가 끝나면은 제니퍼도 없어지겠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 혐오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 권력을 여자한테 주느니 남자들은 이 세상을 파괴하고 말 거다. 그런 대사도 하는데 진짜 잘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랑 차별받는 여자를 좀 동일시하기보다는 맞아요. 별개로 보는 그런 캐릭터지 않나. 사회 현상으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 삶이랑 붙여서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뭐 별로 개선을 하고 싶지도 않고 이미 본인은 그걸로 돈을 너무 잘 벌어먹고 있는. 그렇죠. 그걸로 장사 잘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흑인 여성 앵커는 그 제니퍼가 너는 좋다는 얘기야? 왜 인터뷰를 하잖아요, 둘이 인터뷰를 하는 데서 그 키티 몽고메리가 되게 급진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인터뷰가 끝난 후에 그 흑인 여성 앵커가 너 이 사람들한테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 같다고 너 괜찮은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이잖아요. 키티 몽고메리가.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이게 자기가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되게 맞아요.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그 키티 몽고메리가 그 배우분께서 이제 다른 작품에서는 굿 와이프라는 작품에서 그 또 얼리샤라는 캐릭터를 맡았었단 말이에요. 되게 재밌다. 네, 똑같죠. 네, 거기서도 되게 여성 변호사로 나오면서 뭐 정치계랑도 약간 섞이고 그러는 내용이 되게 재밌는데 이 드라마도 얘기를 했으면 정말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에 하면 되죠. 맞아요. 빨간 좋아요. 머리는 떼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거 원작책도 있다고 하셨죠? 네네네. 그 서레이 워커의 원작 소설인 다이어트랜드이고요. 이 드라마는 시즌2를 감안하고 각색해가지고 좀 달라지기도 했고 아무래도 좀 외적인 거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저는 드라마가 훨씬 와닿고 좋더라고요. 특히 드라마에서 제니퍼에게 영감을 얻은 여자들이 여성용 화장실 거울에다가 빼곡하게 포스트잇을 붙인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포스트잇에 적혀있던 말을 읽으면서 다이어트 랜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It ends now. 이제 모두 끝난다. Rise up. 여성이여 일어나라. 네, 오늘은 파라나가 MC를 봤는데요. 녹음 어떠셨나요? 아, 사실 앞에 시작하기 전에 좀 쫄았었거든요. 왜요? 여기 넓은 방에 우리 둘이 앉아서 덩그러니 있어. 시작한 줄도 모르고 안 들어오고. 그래서 약간 긴장을 했었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새록새록 떠오르고. 다행입니다. 라나님은 어떠셨나요? 저요? 저는 뭐 재밌었죠. 그래도 좀 아쉽긴 해요. 지은님이랑 연진님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으면은 더 즐거운 시간이 되었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게 아무래도 신나니까. 오디오도 더 풍성해지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듣보 3화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만화 매체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사랑에 대한 묘사를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4화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기 듣보였습니다. 여기 듣보였습니다. 여기듣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MC 진행 총괄과 스크립트의 파라나, 제작 참여의 오지은, 사운드 편집 황현진. 홍보 최희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